정상회교 예산이 원래 24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 실제로 사용한 게 578억 원이거든요. 어허. 이게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초과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그 중독 정부라는 얘기를 중독 제가 정부? 얘기하는데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중독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순방 중독.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요즘에 그 정치 뉴스 중독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혁명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신정현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 청년 내각을 꾸린 지가 5개월이 됐습니다. 오늘자로 벌써 20회차를 맞이했네요. 와. 야, 네, 또 축하해 주듯이 우리 청년 내각의 1회 출연자였던 그리고 최다 출연자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두고 고승혁 안기부 장관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인규 행안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안부 장관 네.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그러면? 당대표예요 당대표. 아, 당수. 당수예요 당수. 좀 당수. 맞는 예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수 지금 뭐 어떻게 범야권에 해? 지금 네. 당을 차렸기 때문에 뭐 무릎이라도 네. 꿇어야 됩니까? 지금 예. 이제 원래 여권에 계셨는데 지금 네. 이제 야권으로 이렇게. 야권으로 가신 거라고 지금 봐야죠. 슈퍼 빅텐트를 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네네. 많은 기회주의를 꿈꾸는 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아, 기회 찾아 그렇죠. 산만리 기회의 힘으로 오고 있는데 네. 전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당 창당 제가 방금 명함 받았는데요. 이거 개인 네. 전화번호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요거만 보여드리죠. 뭐 로고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 로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민심 동행이라고 하는 이제 창당 준비 조직의 이름입니다. 창당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 다 당원 가입해 주시기 참고로 바랍니다. 바람개비 모양인데 아, 이게 그래요? 이제 민심의 설명을. 바람이 예. 앞으로 이제 여론의 태풍이 될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아주 그 정치권에 아주 그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뭐래 이게 뭐 바람개비. 네, 이 바람개비 안에 담긴 의미도 되게 예뻐요. 정말 멋지고 좋습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돼서 한국 정치를 확 갈아엎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2주 만에 만났어요. 우리 안기 부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장 고승혁입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네. 핵심적인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치 이슈죠. 신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도 이게 안전이 국민의 마음의 안정을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의 안정 양당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지 네, 못한 네. 왜냐하면 신당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신당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지지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민심동행과 다 함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좋습니다. 니즈가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예. 양당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마음의 불안정, 네. 이 안전기획부에서 마음의 안전까지도 기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당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댓글창에 신인규만 믿어. 신인규 민심동행으로 모이자. 민심동행 아예 그냥 대화명이 저거예요. 신인규 위원장님 화이팅. 그 다음 게 뭐라고 적혀있나? 민약점? 민익점? 민익점. 민익점. 좋아요. 민심문익점. 신인규 장관 화이팅. 어허. 보나멀님은 코가 붓기가 빠졌대요. 신인규 위원장님. 예. 코가 맞아요. 코가. 제가 그 코의 크기가 예, 상당히 예. 일반인들이 한 1.3배에서 1.3배. 1.5배까지 부을 때는 가기 때문에 제가 요즘 힘들어가지고 코가 네. 붓기가 빠져서 네. 일반인 코와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랬네요. 집권 여당에 있을 때는 코가 높았는데 야권에 오니까 코가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다. 뭐 이런 겸손해졌다. 건가요? 민심과만 예.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채팅방에 글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읽어드리고 또 질문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KBS 점령군 인사 편성 사태가 가장 또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아마 신인규 장관님도 유탄 좀 맞았죠? 아니요, 근데 저는 유탄을 맞는 줄 알았는데 또 방송계가 요즘 복잡한가 봐요. 또 예. 섭외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KBS는 이제 제가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제가 아침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KBS를 요즘 가면은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요. 그 옛날과는 좀 다른 뭔가 좀 싸늘함도 좀 느껴지고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 방송에 대한 그 정권 차원에서의 뭐 장악 시도 이런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앞으로는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경영의 최강 시사
거기에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 됐고 더 라이브도 폐지되는 건 아닙니까? 뭐 어쨌든 사태가 벌어진 현 상황, KBS 상황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참담하대요. 예, 일하는 뭐 욕구가 전혀 생기질 않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큰 사건 사고 바로 국가 행정 전산망이 56시간 동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개인 정보가 이게 유출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상 온 국민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하고 끔찍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국민 개개인이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을 찾지 못해서 복구가 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L4 스위치가 오작동이다.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IT 업계에서는 뭐야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신 장관님.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사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매우 좀 엄중하게 정부가 이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접근법이 너무나도 좀 나이브하고 좀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카카오 사태, 카카오 대란 때도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건 카카오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원24라고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증명서도 떼시고 뭐 집 사고 파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뭐 등본 떼거나 인감 떼거나 해서 여러 가지 쓰고 계시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했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인데 맞아요. 이분이 뭐 잼버리도 못해 또 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여러 차례 일들이 많았고요. 네. 이번에 행정안전망까지도 이렇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은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리만 보존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유야무야 그냥 지나갈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실무자들을 또 민영사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서 전 이런 식의 참 무책임하고 지휘관들이 상당히 좀 뻔뻔하게 처신을 하면은 앞으로 이 정부 하에서 저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그럼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면 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매우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 한번 터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공무원들도 카카오 쓰고 공직 업무에도 카카오 다 쓰고 있는데 이 책임 어떻게 질 것이냐 엄청 막 매섭게 비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지금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노후 장부 문제도 아니고 해킹도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재미난 것은요. 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정부였어요. 얼마 전에 지금 영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옆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동행을 했거든요. 가서 한 말도 이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요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태의 주범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정부의 이 뭐 뻔뻔함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우선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어만 좋게 들릴 뿐이지 전혀 윤석열 정부는 이 의미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디지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행정안전망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무슨 디지털 정부예요. 디지털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맞고 플랫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플랫폼을 우리가 많이 쓰죠. 네이버도 쓰고 카카오도 쓰는데 플랫폼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공유와 개방이죠. 공유 개방이죠. 우리 안정기 부장님 말씀대로 공유와 개방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말만 디지털 플랫폼 좋은 거를 나열해놨어요. 근데 플랫폼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가능합니까? 에이 친윤 플랫폼이라는 거죠. 진짜 말뜻을 잘 모르시네요. 아마 친윤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친윤들은 다 등본 뗄 수 있었을 거예요. 친윤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친윤 동호회죠. 친윤계죠. 친윤계. 무슨 뭐 개돈 잔치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너서클로 좋다 하면서 이걸 플랫폼이라고 포장을 하니까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아니 플랫폼이 공유와 개방이고 또 그 안에 경쟁인데 그렇죠. 그게 다 사라진 가치. 가치는 사라지고 말로만 디지털 노래 부르고 플랫폼 정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근데 저는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뭐죠? 뭔가 이제 거대한 이제 압수수색 플랫폼 만들면 되게 잘하지 않을까요? 어디든지 특수수사 플랫폼은 가능하겠죠. 플랫폼, 압색 플랫폼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압수수색 플랫폼은 가장 잘 만들 것이다. 뭐 여기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안방 본지는 탈탈 털리고 있는데 영국 가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 자연스럽게 대통령 순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 순방과 외교 성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빠 어디가? 이거 기억하시죠?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요즘에는요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님 어디 가세요 이런데요.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되게 밖으로 많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엄청 놀랬잖아요. 지금 훨씬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빠 어디 가는 다들 기억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다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하시죠. 근데 대통령님 어디가? 이거는 뭐 국민들 관심도 별로 없고 갔다 왔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좀 비아냥되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무의미한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네. 저는 그 어릴 때 꿈이 네. 세계 일주가 저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세계 일주. 네, 그 김우중 회장이 뭐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도 있었고 굉장히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글로벌 네트워크화 그렇죠.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EPL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꿈의 고장 올드 트래포드 가보는 게 소원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자아실현 정부다. 자아실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라서 아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열심히 하는 거를 비판하는 국민은 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해외 순방을 밥 먹듯이 다니면서 네. 비용만 쓰고 맞아요. 국익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내치는 엉망이고 또 그 엉망을 일으킨 이상민 장관도 대통령과 같이 네. 해외 순방 다니니까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해외여행을 가도 신나고 좋은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죠. 나가면. 네. 근데 그것을 국가 돈을 들이고 모든 의전 최고급의 의전을 받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질투나고 부담 우리가 뭐 그거 시비 걸자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네.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해외 순방은 많을수록 좋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외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해외 순방이라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벤트가 되죠. 이벤트죠. 근데 지금은 해외 순방 갔다 와도 국민들이 대통령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전 레임덕이 온 거 아니냐. 전 레임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 속에서 해외 순방이 잦은데 들어와서도 순방 성과가 없으니까 네. 알리지 못해요. 기자간담회도 못해. 맞아요. 야당 대표한테 알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전통적 프로토콜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또 해외에 더 나가실 텐데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상외교 예산이 원래 24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게 578억 원이거든요. 이게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초과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긴축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긴축 정부 아니에요? 긴축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늘어나죠? 이제 해외 나가는 거에는 예비비 329억 원을 더 쓴 거예요. 예비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한 예산보다 훨씬 오버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MOU 맺어오면 와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MOU 맺어놓고 안 하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과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이 나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좀 경제적인 거를 가져왔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로 지금 예상되는 게 일본보다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다. 이럴 거면 빠니보틀이나 곽튜브가 대통령을 하면 되잖아요. 네. 해외 잘 가는데 이분들은 돈을 안 줘도 가서 유튜브에서 벌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 그 중독 정부라는 얘기를 제가 좀 얘기하는데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중독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순방 중독. 한동훈 장관은 요즘에 그 정치 뉴스 중독이에요. 이분이 맨날 정치 뉴스만 보면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 사진 중독이죠. 사진 중독, 촬영 중독. 근데 맞아요. 김건희 여사도 또 사진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나가도 않죠. 이제 맨날 사진 찍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오늘 두 분이 공통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최근에 요즘에 이제 SNS에 도는 밈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순방 끝나고 돌아온 사진 보고 아니 이분 누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가 돈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무 과하게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이런 식의 좀 비아냥 섞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많이 나가도 한국 방문해라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충분한 성과를 갖고 온다 그러면 국민들 박수 치시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두 분 얘기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 열심히 순방 외교를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게 바로 에이펙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PEC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국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과만 정상회담을 했고요. 심지어 미국과 중국은요. 몇 초? 뭐 16초? 뭐 그런 식으로 면담을 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미 한중회담 불발.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중독 얘기했는데 이것도 기시다 중독이거든요. 맨날 기시다만 만나려고 하니까 이거는 참 너무나도 이 외교라는 것이 균형이 있고 뭔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만드는 건데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걸 저는 뭐 친일 정부다 이렇게 뭐 비판할 건 아니고 그렇죠. 원툴이다. 원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교적 아이디어가 없고 빈곤하다. 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결국에는 에이펙에 가가지고 뭐 시진핑하고도 그냥 얼굴만 보고 눈빛만 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미국이 한미 동맹이고 그 우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과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데 미국하고 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도 자국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럼 우리도 역으로 역지사지해서 우리도 그럼 미국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하고 중국을 이용하고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일본밖에 모르는지 오매불망.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외교 전략 전술에 있어서는 매우 하수다. 하수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수. 투수도 원툴 투수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구밖에 없는 거예요. 직구밖에 없어요. 맨날 때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답변하기로는 일정이 바빴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는 사실상 외면당했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네요.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은 꼭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지만 우리는 최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 한덕수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해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보시는 바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중국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경제적 교역이 상당히 우리가 의지가 많이 되어 있죠. 연관이 많고 사실 우리가 북방 외교를 뚫은 것도 우리 보수 정권에서 뚫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과도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외교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 대통령 책임입니다. 근데 취임 때부터 한미일 공조에만 목숨을 걸다 보니까 오히려 신냉전 시대를 더 유지 강화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로서 쓸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위반한 그런 일본에 대한 면죄부, 사실상 면죄부 내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도 아무런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민심을 저버린 그래서 기시다를 택한 이 잘못된 외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시다 외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외교적 아이디어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저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정말 잘 풀어낸다면은 오히려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서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로 딱 붙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행동대장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북중러 밀월이 더 밀착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 고조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로 다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일 공조 전 찬성입니다. 한미 동맹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 재산상의 이익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참모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못하면 배워야죠,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자,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 외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나라 만나는 것도 좋죠. 근데 일단 목적이랑 그런 주제 의식을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2024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가지고 아프리카 외교를 늘리겠다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미중이라든지 이렇게 양극에 쏠린 좀 리스크를 완화하고 뭐 발판을 늘린다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347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347억 원이 편성됐으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 부를 건지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 부를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몇 개국이라고 20몇 개국 뭐 누구를 불러서 뭘 할 건지 알려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할 거니까 300억 달라. 왜 뭐 비밀이에요? 예, 아니 이게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억을 달라고 해놓고 누굴 만날 거냐? 케냐를 데려올 거냐? 남아공을 만날 거냐? 남아공이냐 뭐 얘기해줘야 돼.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비밀이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쓰는데 방만하게 쓴다의 문제를 넘어서 누구를 만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 네, 누구를 만나서 네. 어떤 플랜으로 움직일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누굴 만나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먼저 짜놓고 만나겠다 이렇게 거꾸로 하네요.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아니 무슨 지자체장 만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자, 이제 외교에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뭐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지만 외교야말로 정말 계획에 맞춰서 전략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댓글 진짜 웃겨요. 뭐라 그럽니까? AP 밤님이 그럼 20개국 불러서 조추첨식부터 하겠군요.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나라 부른 다음에 이게 웃기네. 진정한 의미의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플랫폼이네. 이게 플랫폼이네요. 외교 플랫폼. 거꾸로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좀 플랫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에이펙 귀국하자마자 또 재미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다시 영국과 프랑스로 또 떠났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 만에. 이번에는 경제와 엑스포 외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있잖아요. 장관도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원래 관련 장관이나 혹은 필요하면 총리를 보내요. 왜 다 대통령이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뭐 전무가 갈 수도 있고 부사장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회장님이 나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번에 영국 방문이 꼭 대통령이 가야만 하는 것이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일정 뭐 네덜란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횟수가 많으니까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내치가 엉망인데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겨 쳐놓고 해외로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뭐 세계 일주 다니냐 뭐 자기 만족을 위한 뭐 여행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붙고 아까 우리 안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까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좀 전략적 판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옳고 내가 다 가야 돼라는 뭐 뭐랄까요 뭐 과도한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라는 게 있더라도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외교부 장관이 좀 가고 뭐 총리가 가고 이러면서 내치를 좀 잘 하셔야 그걸 기반으로 외교도 잘 되는 건데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니까는 뭐 대외 활동 아무리 뭐라 하면 뭐 합니까? 학교를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꿈이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잖아요. 그 반기문 총장이 맨날 하지. 그 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됐든 안 됐든 떠나서 우리 이명박 선생님은 자원외교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가는 이유가 있고 그게 명확했죠. 이제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됐든 안 됐든 평가를 떠나서 내가 왜 나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나갈 때 왜 이해를 못했냐면 동아일보의 대표 기사 중에 하나죠. 한복 외교 때문에 한복 김치 아니 그것 때문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김치도 안 팔고 한복도 안 입어요. 자원외교도 없고 대신에 플랫폼이니까 나간다고 아까 하시잖아요. 플랫폼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이펙에서 일본 만났지만 중국도 못 만나고 미국도 못 만났어요. 중국은 미국 편인데 왜 만나? 미국은 우리 편인데 왜 만나?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양극도 놓치고 나머지도 놓치고 돈도 쓰고. 아니 옛날에 아버지들 아주 옛날에 아버지들 이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아이 집안 꼬라지가 왜 이래? 아유 나 집안에 들어오기 싫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가부장인데요. 너무 가부장인데 약간 가부장 같은 아버지 느낌이에요. 자기가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집안 구석 왜 이래? 이러면서 국민의힘 맨날 조질이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순방 외교에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보통 3에서 5%가 올라갑니다. 올라요.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조짐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기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청년 내각이 한번 PPT로 그 수치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열어봐 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8번 나가서 6번의 지지율이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타율이죠. 아니 예. 광산 같은 거 사왔잖아요. 예, 물론 예. 깡통이라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물론 그렇지만 광산을 사왔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오마이뉴스 4월자 기사를 제가 좀 참고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6번 나가서 3번 상승 효과를 봤어. 이것도 뭐 절반 이상 반타작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8차례 나가서 3차례 상승의 어떤 성과를 냈어요. 정말 타율이 안 좋군요. 자, 갈수록 타율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4월 조사 시점부터 이후에 5차례 모두 하락. 나가다 돌아오면 하락.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 나가지 마세요 제발. 뭐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은 더 이상 하락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예. 이제 올 때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의 하락이 없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끝에 다다른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지율이. 그리고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예. 관련해서 문재인 그 박근혜 정부가 한 700억, 문재인 정부가 한 800억 썼거든요 순방에. 네.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600억 썼어요. 2년 만에. 네, 지금 700억, 800억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600억 썼으니까 굉장히 지출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동시에 뭐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안팎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이러니까 이제 해외 여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도자의 철학이나 네. 그 운영 방침이 너무 중요한 게 해외 순방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외교부는 죽어납니다. 대통령과 한 번 나갈 때 일정 짜고 그 조율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제가 내치가 소홀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대통령 요즘에 그 주요 기사 보면요. 해외에 있으면서 중요한 이슈 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 맞아요. 아까도 뭐 9.19 네. 선언 뭐 폐기 뭐 그렇죠, 서명하고 그렇죠. 과거에도 뭐 방송국 사장들 자를 때 맞아요. 제가 하고 그다 해외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대통령의 그런 시그널이 네. 너무 해외 순방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네. 제가 만약에 국내에 있는 공무원이라면은 야, 일 안 해도 되네. 아니 뭐 대통령 또 나갈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공직 사회의 어떤 좀 뭐 회의라 그럴까요? 예. 이런 거에 저는 상당한 좀 영향을 준다고 그럴 봐요. 수 대통령이 있겠네요. 붕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나가야 더 무게감도 생기고요. 그렇죠. 내부에서 내치를 챙겨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감독을 안 하고 대통령의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료사회의 복지부동도 그렇죠. 이런 해외 순방에 보이지 않는 네. 굉장히 저는 안 좋은 그 후가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총리가 책임 총리라고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에게 뭐 권한을 주거나 맞습니다. 역할을 부여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본진을 오래 비우면요 엉망진창된다라는 말이 정말 옳은 분석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럴 들고요. 때 되게 아쉬워요. 신문총리. 저 이럴 때 되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습니까? 이럴 때 제가 그 청와대나 대통령실 기자였으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진짜. 봐봐 벌써 또 꿀 얘기 하잖아요. 왜 진짜. 개꿀이에요. 정말 기자들 예. 입장에서는 와 이 국내에서 취재하지 않고 이거 대통령 의전 받을 때 옆에만 서 있어도 비슷하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개꿀인데 진짜. 아니, 이 상황에서 또 A밤님은 또 네. 웃긴 이분 약간 웃긴 얘기 잘하는 거에 전문가 같아. 알고 보니 여권 도장 콜렉터였다. 아 그것도 예쁘지. 야. 여권에 도장 채우는 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쁘죠. 진짜. 저 자아실현이거든. 자아실현 아까 자아실현 얘기했죠. 아, 그래서 그 대통령실 기자들이 여권 도장 콜렉터해서 자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저 슬픈 게 이제 마크하는 정치인이 청와대 가면 이제 청와대 가서 일도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을 마크해서 예. 네, 여기 앉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하필이면 다 제가 아주 험난한 예. 길을 걸었습니다. 험지네요, 험지 전문 예. 기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너무 재밌게 첫 곡지를 잡아가지고 뒤에 부분은 재미가 있을까 싶은데요.